보다 넓은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로 보면서 통일을 넘는 평화나 공존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한반도 문제를 너무 이제 남북 관계 위주로 보다 보니까 보수는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 문제 해결됐다고 착각을 하는데 북핵 문제는 그냥 있고, 또 진보는 뭔가 통일 문제 중심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반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아예 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반도 문제를 이제 국제 문제로 접근을 하자. 국제 문제로. 그러나 국제 문제라고 해서 다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남북 관계나 또는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도 한민족 또는 동족 문화나 역사나 혈통이 같았던 이런 데에서 넘어서서 주권이나 제도나 이념이나 체제가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국가 대 국가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 두 국가 관계나 한조 관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두 국가 관계 또는 한조 관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지역학 학번과정의 박명림이라고 합니다. 과연 한반도 문제란 무엇인가? 또 한반도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점이 연속적이고 어떤 점이 변화한다는 것인가? 그 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반도 문제 그럴 때에는 오랫동안 뭔가 이 한국 사회 범주를 넘는 남북관계나 분단 문제나 또는 북한과의 관계를 포함한 문제 범주를 한반도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선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미중 대결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자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상대방과의 대결 담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호명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자원이 한국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한데요. 근대 중국의 등장 이전이건 근대 중국의 등장 이후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전면적으로 충돌한 유일한 전쟁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중국 본토에서건 또는 타이완 해협에서건 전쟁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선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미중 대결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자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상대방과의 대결 담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호명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자원이 한국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한데요. 올해의 시진핑의 연설은 신중국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신형 대국이 될 수 있고 오늘을 부상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이정표적 이 사건은 그것은 항미원전쟁에서 우리가 서구를 타승한 그것이다. 이 반도체 전쟁의 귀결이 그 향방을 상당 정도로 좌우할 텐데 한국 전쟁만큼이나 한국의 이 공급망 문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한국 전쟁은 약소 국가로서 치러했던 통과했던
전쟁이라면 그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한국은 약소국에서 중진국으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중견국가를 넘어 이제는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미중 가장 큰 차원에서의 미중 대결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불러져 나오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한국 전쟁이고 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내부적으로 한국은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탈냉전 상황에 들어가면서 사회주의 붕괴, 소련 해체, 미국의 유일 글로벌 제국으로의 부상, 독일 통일, 유럽 통합,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의 완전 승리주의의 그런 어떤 만연, 남북한 국력의 완전한 격차, 북한 붕괴론, 그리고 한중 수교와 한소 수교, 북한 고립, 이 문제를 보면 냉전 해체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친 나라의 하나가 한반도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중 수교와 한소 수교를 통해서 뭔가 한반도의 근본적인 지형을 놓았던 국제관계가 변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북관계도 완전히 변모됩니다. 이것은 미중 대결이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포위를 돌파하려고 하는 중국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미국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한미일 준 안보협력체, 한미일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성명이나 원칙이나 정신이나 정책을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의 한복판에 한국 정책 내 못지않게 한국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 아마 가장 중요한 구도 변화는 미중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해체되면서 탈냉전 세계화 시기 동안에는 한반도 문제가 어떤 미중 간의 협조, 또 미중 간의 무역의 증가, 이거를 통해서 비교적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장밋빛 전망이라고 할까, 낙관적 전망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중 수교, 한소 수교를 통해서 한국한테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진 사실이었고,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육자회담이나 또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늘 동참을 해왔고요. 그런 데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입장을 펴왔었는데, 이게 미중 대결이 심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다시 이제 준영 구도가 재편이 되고 이러면서부터는 가장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핵 있는 북한인데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그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대결 구도와 다른 하나는 한미일, 북중러, 이런 진영 어떤 대결이 고착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한반도 문제를 들어서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과거처럼 한중수교 이후처럼 중국 특수를 누리는 것은 어렵다. 코로나가 그런데 한국을 둘러싼 무역 구조를 이때 잘 살펴보면요, 코로나 시기와 미중 갈등이 겹치지 않았습니까? 주목할 만한 것이 미중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이거는 다시 경제와 상업, 즉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중 갈등의 심화가 경제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좀 독특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상세하게 한국의 이제 평화 문제랑 한국의 교역 문제, 한국의 외교 문제랑 한국의 통상 문제의 여러 가지 통계랑 사건, 전개를 조사해 보면서 보편적인 고전 이론들이 틀리지 않았다. 즉 한미 동맹이 튼튼할 때는 한국의 제1 교역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하니까 한국의 제1교역성이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국이 무역 자유화를 하고 이렇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때에는 다시 미국으로 또 제1교역 상대국이 바뀌고 한중 수교하니까 이번에는 한중 교역이 1등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두 개의 양날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즉 외교나 안보 평화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교역과 통상 경제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다. 이거는 항상 공진, 병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한국의 발전이 됐건 또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됐건 이 두 개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와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민, 사회 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문제는 사회의 의지의 반영, 평화도 사회 의지라고 이제 그 연방 평화, 국내 평화와 국제 평화가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메디슨이 계속 이야기할 때도 시민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편 평화가 왜 시민 평화인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 한반도 문제가 연속성과 변화의 아주 핵심 요소의 하나가 저희는 맨날 정부의 정책만 분석하는 저는 시민사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평화세대라고 부를지 평화담론이라고 부를지 또는 현북세대, 연북세대 이제 20, 30대는 전쟁을 체험하지도 않았고 무슨 반공주의가 강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을 혐오하고 북한에 대해서 염증을 느낍니다.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북한에 대해서나 남북관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좀 아주 상세하게 이번에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방대한 조사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과거에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반공, 반북주의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민족주의나 이런 게 남아있어서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핵을 갖고 있고 세습이고 전체주의고 그리고 청년 세대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북한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결은 다른 어떤 나라도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현북이라고 할까 연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한 현실주의 관점에서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이 된다면 남한을 위협하지 않는 정도에서는 통일보다는 분단, 상호 독립, 간섭하지 않고 따로 살기 이것에 대한 선호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한반도 문제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한국과 북한 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사이에는 저는 군사적 물리적 대결과 거리보다 이제는 심리적, 정서적, 이념적 적대감은 훨씬 크고 40대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는 남북관계나 통일대상, 민족주의를 넘어서 한반도 문제라고 묶는 것 자체가 옳은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괜히 한반도 문제를 엮어가지고 민주주의, 경제, 첨단기술, 우주개발, 의학 이런 것들이 괜히 여기에 묶여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엉길 수가 있다. 한반도 문제는 존재하는가? 중요할수록 이것을 독자적이고 보편적인 외교 문제로 접근할 때에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지 공간적으로 한반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북한의 의료 문제, 북중 관계 문제 또는 북한의 철도 건설 이런 것이 항상 같이 묶여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 문제로 묶여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는 보다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워낙 조금 통일편하면서 평화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워낙 민족주의나 통일망이 강한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장이라 아직은 그 문제를 점검하고 체계화해서 주장하는 책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담론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청년들과 함께 책도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